자, 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으로 고향. 오늘은 전체적인 총정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본문 강의를 했었죠. 여러분, 본문 강의를 더 충실히 하시고 이 두 번째 강의는 보완하는 강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줄거리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핵심 정리로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핵심 정리요. 주제는 뭡니까? 주제는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 농촌의 그 어떤 부정적인 현실이죠. 그렇죠? 이를 극복해 나가는 농민의 의식. 자, 농민의 뭐? 의식이 중요합니다. 의식을 성장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시점은 전적 시점이고요. 또 사실적이고 계몽적입니다. 또 향토적. 아셨죠? 20년대 일제 착취. 그렇죠? 또 마름, 중간 관리인 이 마름의 횡포로 농촌이 어때요? 굉장히 황폐해지는 그러한 시대 현실을 배경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현대 소설이고요. 장편입니다. 또 농민 소설이고 경향 소설. 경향이라는 거는 어떤 그 목적에 어떤 사상에 치우쳤다는 거예요. 강한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오는 거예요. 강한 목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주장, 이끄는 어떠한 그 추구하려는 경향이 상당히 강한 소설입니다. 아셨죠? 예. 자, 설상 특징해 보시면은 여기서 신경향파 소설가인 이기영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사실주의. 예. 그리고 인물들의 개성이 뚜렷하고요. 서사 구성이 치밀합니다. 농촌의 실상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식민지 시대 농촌을 배경으로 했고요.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 있던 계급 투쟁, 이게 잘 붙이고 드러났죠. 그렇죠? 예. 그리고 봉건사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자본주의에 침식되어가는 농촌 현실을 배경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또 경향소설의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던 관념성과 도식성, 이런 거를 극복하고요. 프로문학 최대 성과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관념이라는 건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지. 이러한 것들을 극복했잖아요. 우리 주인공을 통해서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설명 자세히 해드렸죠. 또 농민들이 생생하고 역동적인 삶을 사실적으로 잘 그려냅니다. 사실적이란 말이 중요해요. 또 근대 리얼리즘 소설의 주요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두레라는 우리 전통 자발 이런 농민 조직체를 대안으로 제시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죠. 또 농민들과 어때요? 함께 연대하면서 실천적인 지식인이 주인공이 돼서 농민을 계몽하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특징을 좀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장에 가면 주로 대화와 서술 위주로 갑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특정 인물, 주인공이죠. 김희준의 심리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드러냅니다. 주로요. 그리고 현실을 반영하는 소재들이 나와서 인물의 내적 갈등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인물의 특징 보면 김희준은 진보적인 지식입니다. 농민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을 지도하고 의식화하는 그런 주요 인물이고요. 농민운동에 힘쓰는 실천적이고 계몽적인 지식인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안승학은 어때요? 민판서의 마름이고요. 가진 모략으로 지위와 재산을 얻어 나가서 개인의 영달, 얘는 이제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그런 인물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주를 등에 업고 농민을 막 착취합니다. 경제적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계층이죠. 아셨죠? 네, 안갑숙이라는 사람은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승특강에는 안 나왔지만 안승학의 딸입니다. 그래서 소작농을 괴롭히는 아버지에 반대하고 나중에 김희준을 돕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주요 단어와 이제 구절풀이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앞부분 줄거리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요. 지난 시간에 한번 쭉 다 해드렸으니까 지금은 이제 주요한 것만 찍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원터 마을은 이제 일제 강점기 착취당했죠. 일제에 의해서. 그리고 참담한 생활, 아주 그 비참한 생활을 하는 구체적인 장소가 바로 원터 마을이자 고향입니다. 우리 주인공의 고향 아셨죠? 그래서 제목이 고향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막 바뀌고 있습니다. 철도 놓이고 공장 들어섰죠. 근대화로 지금 진행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제사는 이제 시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이제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향 현실을 목격한다. 그렇죠. 희준이 계몽 활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여전히 근대화가 진행이 되지만 고향은 어때요? 가난하단 말이다. 농민도 가난하고 농민의 삶도 빈곤하고 그래서 계몽하게 되는 이유가 제시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목도하죠. 현실을 목격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서 목격이란 말 썼죠. 그리고 농민 결집중 두레라는 건 뭡니까? 농민들이 이제 농번기에 농사일을 공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로 만든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두레의 의미는
이 주인공이 왜 두뇌를 이용했냐면 농민들을 뭐 한다? 각성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농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려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뇌라는 건 어때요? 자발적이죠. 집단적, 수평적, 주체적, 진취적, 전통적, 평등적, 참여적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뇌의 이러한 성격을 잘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희준이가 왜 두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셨죠? 네. 마름이라는 거는 지주를 대신해서 소작권을 관리하는 중간 계급입니다. 중간층이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내용 가실까요? 희준이 두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누가? 안승학이가. 그렇죠? 경계하죠. 예, 왜냐하면은 자기의 어떤 힘이 불안을 느낀 겁니다. 자기의 어떤 지위가. 아셨죠? 그래서 정면 충돌하기가 싫어서 겉으로는 어때요? 체하죠. 승낙하는 체하죠. 이런 게 바로 뭐 표리부동하다는 겁니다. 표리부동. 그러니까 두뇌에 대해서 뭐 두뇌가 좋은지 나쁜지 떠나서 일단 부정적인 겁니다. 왜? 자기의 권위가 희준이보다 밀릴까봐. 이게 아주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이 당시에 많다는 거죠. 그렇죠? 진정한 농민을 위한 그런 마름이어야 하는데 말 그대로 착취, 노동 착취, 그렇죠? 이거에 의해서만 그냥 목숨 걸고 삶을 사니까 농민들이 어때요?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배경은 물론 일제 강점기지만 사람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에 편승해서 같은 동족을 뜯어먹는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든 거죠.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역시 희준이의 세력이 커질까봐 시기한다. 그렇죠. 이제 두뇌를 반대하는 근본 이거 나왔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리고 작업이라는 건 제풀에 겁을 낸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묶어서 두뇌와 희준이에 대한 안승학의 생각이 지금 제시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점이 전적 작가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좌불안석이라는 단어, 예, 우리 안승학의 그런 현재 심리가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페이지에 가시니까 이제 안승학은 그 뒤로 한참 동안 수판화를 불린다. 그렇죠. 이제 굉장히 뭐 하는 거야? 고민하는 겁니다. 두뇌를 어떻게 하지? 겉으로는 내가 승낙했지만 어떻게 하면 뒤에서 파토를 낼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로는 이제 심사숙고라는 단어가 이제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사음 앞에 나온 마름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복은 부하 또는 수하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복이요. 안승학과 수하에 있는 그런 학사미가 나오잖아요. 둘의 관계. 둘의 관계가 신뢰가 이미 형성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상의하는 터다 그런 걸로 의뢰. 그렇죠? 그러니까 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런 중요한 일을 상의한다는 건 벌써 두 사람이 신뢰가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나다라는 얘기는요. 소중하다, 중요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아시죠? 그다음에 수염으로 한 몫을 본 학사미. 자, 그러니까 예의를 차리면서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수하, 부하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은 공손히 인사를 한다. 그러니까 예의를 차리는 겁니다. 사회적 관계라는 거죠. 상하 관계가 있다. 주인과 부하의 관계다. 뭐 이런 얘기죠. 아셨죠? 예. 할 말이 있다 그러죠. 이 할 말의 내용은 뭡니까? 두뇌를 반대해달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랬더니 학사미 입장에서 뭐예요? 눈을 둥그러니 뜨죠. 어안이 벙벙하잖아요. 황당하고 그렇죠? 예. 두뇌 말이야 그러면서 두뇌의 역할은 여기서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면요. 농민들을 각성시키고 단합하기 위한 희준이의 활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경계하는 거죠. 단합하고 각성하면 이 마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지위가 흔들거리니까. 그렇죠? 예. 또 주인은 이제 교활한 웃음, 가재 수염 밑으로 머금으면서 자, 이러한 장면 외양 묘사인데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음흉한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묘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두뇌를 반대해라 하면서 학삼을 부른 이유가 지금 제시된 겁니다. 아셨죠? 동중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동중은 이제 마을 동자 써가지고요. 동네 안이란 뜻입니다. 마을 안에. 아셨죠? 이런 단어들 꼭 체킹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하찮은 것 같지만 일일이 달아놓는 이유는 제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달아놓거든요. 전부 사전에서 찾아서요. 근데 여러분 사전 잘 안 찾지 않습니까? 사전을 찾아야 돼요. 공부할 때는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이렇게 단어를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면서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수능 특강에 나오는 단어들은 또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변형 문제 많이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본문을 좀 충실히 하시고, 또 본문에 나온 문제 3-4문제씩 딸려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그냥 대충 답만 맞추지 마시고요. 심도 있게 하나하나 따져서 파악을 해보세요. 그럼 시간이 엄청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책 한 권 끝나려고 해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하면서도 확실하게 공부하는 법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제가 공부 방법을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요. 100%뭐 제가 다 분석했다라고 저도 이야기는 못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잡아주고 있다는 건 확실해요, 여러분. 아셨죠? 그런 의미에서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또 부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부비라는 단어도요, 사실 그 부비, 부대 비용이란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는 데서 써서 없어질 수 있는 돈들입니다. 아셨죠? 이런 단어들도 사실 그 직접 물어보면 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냥 대략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답을 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전을 찾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고3인데 뭐 사전을 찾아라 하면 정말 황당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게 더 빠른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시죠? 영어 단어 다 찾아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학을 공부할 때. 그럼 국어라고 해서 이제 뭐 다 알겠지, 뭐 그거 뭐 찾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텐데 전혀 다릅니다. 찾아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현실의 단어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아셨죠? 예. 중요해요, 단어도요. 자, 반대하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겉으로 위하는 척, 농민을 위하는 척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출염세라는 것은 출염하는 돈이나 물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농민들은 이제 세 번째 내용에서 뭐냐, 묵은 생각, 낡은 생각이 바뀌기를 바라면서 농사일에 직접 참여하고 둘을 이끌어 가자라는 희준의 생각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백룡인의 논을 매러 가는 장면 나오는데 이제 장소가 나왔죠. 그 한바탕 들판에서 놀고 저녁 때 실참이었다. 이게 뭡니까? 두레로 결집한 겁니다. 농민들이 드디어 노동력을 또 협력하고 상부상조하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연출한 겁니다. 희준이가요. 희준의 노력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희준이가 어때요? 요 농군들은 이제 뭡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서로에게 권하지 않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뭡니까? 경계를 하죠. 그럼 바로 뭡니까?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에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뭐 싸움 나겠죠. 네가 뭔데 응? 먹어라 마라 이렇게 정하느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한마디 하더라도 서로 공동의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공동의 목표를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런 말도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담배 연기에 쌓여서 이야기 꽃이 피었을 때 뭐 희준이가 끼었죠. 예, 틈바구니. 이게 바로 뭡니까? 말로만 하는 지식이 아니다. 희준이는 직접 농민들과 어떻다? 연대의식을 하고 공유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인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온 캐릭터가요. 아셨죠? 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또 그랬더니 우리 김선달이 뭐라고 하죠? 아주 그 농사꾼 되기 쉽겠네. 어디서 배웠냐? 막 하면서 이야기하죠. 이건 뭐야? 희준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약간 의아하지만 칭찬이 들어간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김선달은 아주 그 순박한 얼굴이죠. 예, 그렇지만 공공한 삶을 살아온 농민의 모습,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그랬더니 이제 우리 주인공이 뭐라 합니다. 왜 농사꾼 되면 못 쓰나요? 희준이는 그들 쳐다보고 따라온다. 이건 뭡니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농민과 연대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진정한 농사꾼이 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작품과 차별화된 농촌계몽의 태도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만 한 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동시에 어떻다? 드러난다는 거죠. 이 인물을 통해서. 그래서 아셨죠? 이거는 편견에 대해서 이 김선달이 이제 편견에 대해서 이제 반대로 묻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거 못 묻는 게 자네 같은 사람이야 농군이 안 되더라도 잘 살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또 한 번 의문을 품죠. 지식인 희준이 힘들게 일하는 농군이 되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월급 생활을 하지 않나 하고 누가 조첨지가 예리하게 의심스러운 듯이 이제 노려보는 겁니다. 굉장히 의구심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월급 생활보다도 이런 일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라고 이제 시중이가 얘기했죠. 단정적으로. 이걸로 봐서도 우리 뭘 알 수가 있나요? 농민의 삶을 직접 실천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계몽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무슨 주의가 다르게 그렇지 않은가라고 또 의심하죠. 이 조첨지가. 그쵸? 예, 의심스럽게 노려봤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무슨 다른 사상을 갖고 우리한테 접근한, 불순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자, 여복해라는 게 부사하고 중요하다고 했죠. 정도가 매우 심각하거나 상황이 좋지 않다. 오죽해서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매라는 말 있죠. 우매한 생각. 그러니까 노동이 신성함에도 노동을 힘들게만 여기는 그런 농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민에 대한 시준의 단적인 인식이 바로 이 대사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셨죠? 또 인간의 생산력이 유치하였을 때 뭐 자연에게 압박당하고 지배받고 또 불가항력적이다, 무력하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숙명적 인생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준이가 계몽해야 될 대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잖아요. 이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자, 지금 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신성하다. 노동이 신성하다는 걸 깨우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인식을 시키고 싶은 거죠. 농사일이 정말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 시준이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옳다. 그렇죠? 광업, 어업, 잠업, 뭐 이런 것들, 농업 이런 것들, 이런 게 바로 뭐다? 생산적 노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생활에 직접 필요한 것인 만큼 귀중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짜 알아듣지 못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우매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몽운동이 절실히 요구된다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들은 놀고서도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한다. 그렇죠. 그렇죠. 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그렇죠? 자본주의의 단점이잖아요. 요즘은 건물주가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건물주가 놀면서도 잘 먹고 뭐 골프만 치고 다닌다.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겁니다. 이 당시에서. 그러니까 부조리한 사회 현실이죠. 비판적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들은 마치 떡갈나무의 묵은 잎새에 같이 낡은 생각이 붙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묵은 잎새라는 건 봉건적인 가치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의 현재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이 낡은 생각, 정말 시준이로서는 안타깝겠죠. 네, 안타까운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물의 심리가. 또 햇잎새가 길게 싹 터나오는 듯. 이 근대적 가치관이 이미 도래하기 시작했는데, 시대가 변하는데 상전벽해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봄은 어때요? 물을 녹아야만 그들의 묵은 잎새도 떨어지려는가 하면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계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농민들이 현실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서 활동할 수 있을 시기가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붐이요. 아셨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농민 계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부조리한 이 현실 타개해야 되죠. 그 극복 가능함을 지금 인식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요? 시준이가요. 예, 주제의식이 도출됐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 인지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복습 열심히 하시고 정확한 공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